안녕하십니까? 100일 고전치의 융합, 통찰력 향상을 위한 기본 과정, 공산당 선언을 맡게 된 사회복지과 이장욱 교수입니다.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공산당 선언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산당 선언에 대한 목차는 총 6가지로 첫 번째는 수업에 대한 목표를 제시를 할 것이고요. 두 번째는 마르크스에 대한 생애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릴 것이고, 세 번째로 공산당 선언이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는지에 대한 주요 내용, 네 번째는 계급 간 역사적 기원과 입장에 대해서 역사적 흐름에 따라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공산당 선언이 제시하고자 하는 10가지 행동 강령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 전체적인 내용들을 토대로 여러분들이 각자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업의 목표 및 내용입니다. 총 3가지로 우리가 목표를 잡고 이 부분이 해결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첫 번째로는 이 수업을 듣는 동안에 인간 활동을 공동 자산화의 사회주의로 가는 행동정치 선언인 공산당 선언의 비현실적 허구성을 분석하고 사회적 필수 요소의 해결 방안에 대한 융합 통찰을 하시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는 공산 사회주의가 개인 자본주의로 회귀되어 사실상 이론적 사회주의가 불가한 원인을 분석을 하셨으면 합니다. 세 번째로는 사회주의 허구적 신뢰에 대한 역사적 통찰, 실예를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기에 앞서서 우리가 지금 수업하고자 하는 파트는 공산당 선언, 주로 이념적으로 봤을 때는 사회주의, 그 다음에 공산주의를 갖다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동대학교 학생 여러분들은 평상시에 생각을 하시기에 공산주의와 사회주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셨습니까?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있는 국가들 중에 공산국가들은 도대체 어디가 존재를 하는가? 그리고 그 국가들은 과연 지금 굉장히 잘 진행돼 가고 있는 것인지, 그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불만족을 갖지 않고 잘 살아가고 있는지, 다른 이념주의를 채택한 국가인 우리나라에서 바라보는 시각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수업 목표 및 내용에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여러분들이 공산국가라는 국가들이 총 5개의 국가가 현존해 있는데, 중국, 베트남, 그다음에 북한, 라오스, 쿠바라고 하는 이 총 5개의 국가가 존재를 합니다. 근데 하나같이 이 국가들의 국기를 보게 되면은 별 모양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중에는 그 안에 망치도 있고 낫도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이 별이 도대체 의미하는 게 무엇인가? 라는 걸 평상시 혹시 생각해 보셨는지. 이참에 설명을 드리자면 이 별이라는 것은 5개의 집단을 갖다가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5개의 집단은 그러니까 오각 모서리 부분이 이렇게 5개로 형성되어 있잖아요. 별 모양이. 그 모서리 부분이 각각 지칭하는 것이 있는데, 하나씩 설명을 드리자면 청년, 군인, 노동자, 농민, 지식인입니다. 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 계층들을 잘 들으시면서 이 계층들이 사회적으로 보여지는 약자인지 아니면은 가진 자의 입장에 이 내용들이 등장을 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청년, 군인, 노동자, 농민, 지식인입니다. 우리가 공산당 선언이라는 이 책의 내용은 마르크스가 주장을 했지만, 이 마르크스가 제시하고자 하는 것은 어느 쪽에서 바라보고 있는 시각을 나타내냐면 프롤레타리아 그룹에서의 그런 부분들을 대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뒷부분에 가서 다시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 이 두 계급 간의
투쟁, 바라보는 시각, 예, 그 중에서도 마르크스가 주장하는 쪽은 부르주아 쪽이 아니라 프롤레타리아 쪽이라는 것이죠. 노동자를 대변해 준다라는 쪽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것들이 지금 민영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철도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등등 뭐 통신도 일부 민영화가 되어 있는 상황인 것이죠. 하지만 이런 민영화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입니다. 반대. 오히려 국가의 소유 쪽으로 가는 것이고 거기에서 나온 이득에 대한 배분은 모든 국민들이 공평하게 나눠 가져야지 된다라는 것입니다. 수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렇게 설명을 장황하게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사회주의, 공산주의,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 내가 살아가고자 하는 방향하고 일치하는가? 이 부분도 한번 여러분들이 자체적으로 스스로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 수업을 듣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의 개개인에 대한 이념적인 부분, 나아가서는 진보와 보수, 이 두 가지의 형태로 이념적으로 봤을 때 나는 이념이 진보 쪽에 속하는 것인지 아니면 보수 쪽에 속하는 것인지를 갖다가 보셨을 때 마지막 수업에서는 제가 어떤 그 답을 드리기도 할 것이라는 것이죠. 살짝 그 팁을 드리자면 완벽한 진보가 존재할까요? 완벽한 보수 존재할까요? 그런 부분들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한 가지는 여러분들이 이번 수업을 통해서 알게 되었을 것이에요.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채택한 국가들의 국기에서는 별 모양이 존재하는데 이 별 모양은 하나같이 지칭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청년, 군인, 노동자, 농민, 지식인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국가들의 국기의 색깔을 보게 되면 하나같이 빨간색이 많이 존재를 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중국, 그렇죠? 그 다음에 쿠바 등등에서요. 그럼 빨간색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네, 빨간색은 바로 여기서 지칭하는 것은 절대 권력에 대항하는 혁명적인 집단. 그리고 결국에는 이것은 노동자의 피다. 권력이라는 것 자체를 국민들이 모두 나눠 가질 수 있는 것을 쟁취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프랑스 혁명 때에 피로 물들인 부분들을 국기에 이입시킨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 안에 예전에 소비에트 연방공화국, 소련의 국기를 보게 되면은 그 국기 안에는 낫도 등장을 하고 망치도 등장을 한다라는 것이죠. 이 낫은 농민을 지칭을 하고요. 망치는 무산계급을 갖다가 지칭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만 설명드린 것만으로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자본주의에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부르자 쪽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이 노동자 입장에서의 프롤레타리아를 대변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수업 목표와 내용을 토대로 하여서 차례차례 목차에 맞게끔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것이죠. 네.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 국가,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를 채택한 국가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래서 국민들에게 기본적인 기회를 제공해주고 그 기회에 참여한 사람들에 한해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하는 것이죠. 자, VS 해가지고 대립되는 관계를 설명을 여기 올려놨습니다. 민주주의의 반대는 당연히 독재겠죠. 자본주의의 반대는 공산주의일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X, 독재와 공산주의는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굉장히 지향하지도 않을 뿐더러 이 독재와 공산주의를 지향하는 사람은 굉장히 좀 따가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이런 이념을 채택한 국가가 아니라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채택한 국가이다 보니까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일정 연령 이상이 되면 개개인의 한 명씩 다 투표권이 주어지고요. 그걸 토대로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서 누군가를 당선시키고 그 사람을 내세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자본주의, 내가 일한 만큼의 노동력의 가치로서 월급을 받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마르크스가 주장하는 공산당 선언에서는 왜 이 공산당 선언을 통해 가지고 주장하는 바가 무엇이냐? 왜 이 선언이라는 것 자체는 공산당 선언은 책이 아닙니다. 하나의 슬로건 형태로의 포스터 형태로 처음에는 등장을 했다라는 것이죠. 지금이야 그 이념주의로 되어 있지만 그때는 그 이념주의 자체가 아니라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설명하는 거에 국한되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생애적인 부분으로 넘어가 볼까요? 마르크스는 1818년에서 1883년에 이르기까지 생애가 설정되어 있죠. 좀 안타까운 얘기긴 하지만 마르크스는 세 번째 보시면은 파리, 벨기에에서 추방당했다라고 되어 있죠. 독일 태생인데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뭐라고 해야 될까요? 망명하다시피 하다가 결국에는 혼자 쓸쓸히 외로이 죽게 됩니다. 근데 이 죽는 과정 죽은 후에도 누가 이 사람에 대한 사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다 처리를 해줬느냐? 바로 엥겔스가 뒤처리를 다 해줬다라는 것이죠. 엥겔스와 마르크스에 대한 연관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헤겔이라고 하는 두 번째 이 학자가 등장을 하는데, 그 헤겔과의 마르크스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이 공산당 선언이라는 것은 1818년에 마르크스가 태어나긴 했지만 마르크스가 30살 되던 해에 이 공산당 선언이라는 것을 갖다가 내놓게 되는 것이죠. 그럼 엥겔스는 몇 살이었느냐? 그 당시 27이었습니다. 굉장히 젊은 나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현재 독일 라인주 트리어시에서 출생을 했고요. 청년시기에 헤겔로부터 영향을 받았다. 어찌 보면 스승이기도 한데요. 헤겔이라는 이 학자는 이 변증법적 사관을 이어받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이 스승이 한 이론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분도 있지만 그거를 좀 비판적으로 계승하게 됩니다. 누가요? 마르크스가. 일부는 인정하지만 일부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라고 한 겁니다. 우리 뒷부분에 가서 다시 설명을 해드릴 것이고요. 세 번째, 정치 및 저술 활동. 활발하게 활동을 합니다만은 보수적인 성격이 강했던 유럽에서는 굉장히 마르크스가 주장한 이 공산당 선언의 내용이 파격적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술렁이기 시작을 하죠. 결국에는 가는 국가들마다 다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자, 엥겔스로부터 경제적, 학술적 지원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화면에 보이는 마르크스의 모습 어떻게 보이시나요? 굉장히 궁핍하게 살았습니다. 반면에 엥겔스라는 학자는 굉장히 부유한 촉에 속했죠. 3살은 어렸지만 엥겔스하고 마르크스가 합작을 해서 공산당 선언을 갖다가 내놓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알기로는 마르크스 단독으로 공산당 선언을 제시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합작으로 공산당 선언이라는 것이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자, 변증법적 사관이라는 부분을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결국 마르크스는 어떤 말을 내세우게 되냐면 유령 하나가 유럽을 떠돈다. 공산주의라는 유령이. 듣기만 해도 유령이라는 이 단어는 섬뜩하게 다가옵니다. 잡힐 듯 잡히지 않는. 그쵸? 이 유령이 제시하고자 하는 것은 잡힐 듯 잡히지 않는 실체가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걸 염두에 두시고요. 추상적인 상태인 것입니다. 지금 보이시는 대로 유령이죠. 추상적인 상태인데 거기에 뼈와 살을 붙여가지고 실질적인 공산주의에 대한 내용을 비전으로 제시하게 됩니다. 끝에서 두 번째쯤에 가면은 10가지 행동 강령이 이제 제시가 될 텐데 그것이야말로 마르크스가 주장한 공산당 선언에 어찌 보면 행동적 강령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이 공산당 선언은 크게 이 4가지 형태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핵심 페이지에 해당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 그 다음에 프롤레타리아와 공산주의자들,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문화, 그 다음에 여러 반대 정당에 대한 공산주의자들의 입장을 갖다가 내놓게 됩니다. 자, 부르주아는 어떤 계층을 얘기를 하느냐? 흔히 말하는 회사의 오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아시는 내용일 수도 있겠지만 한 번 더 좀 더 쉽게 여러분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설명을 드리자면 부르주아 프롤레타를 굳이 비유를 하자면 회사의 오너는 부르주아, 자본력을 바탕으로 가진 것을 토대로 건물을 짓고 공장의 기계를 만들어준다라는 것이죠. 프롤레타리아는 노동자를 갖다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노동자는 건물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되죠. 실질적인 몸으로 뛰는 노동자. 꼭 실질적으로 행동에 옮기는 1차적인 산업에서야 농사를 짓는 노동자들이 되겠지만 그 이후에도 기업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머리를 써서 일을 하는 기업의 이윤을 창출해다 주는 그런 노동자들을 프롤레타리아라고 합니다. 자, 이제는 좀 이해 가신다면 이 마르크스의 역사관과 계급의 탄생, 계급 전쟁이다. 어떻게 보면 계급 간의 갈등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역사적 흐름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해 드릴 것이고요. 프롤레타리아와 공산주의의 목적은 같은 것인지, 어떤 부분에서 일치하는지, 어떤 부분에서 다른지에 대해서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의 문화, 기존 사회주의 이념에 대한 한계,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인가? 그다음 여러 반대 정당에 대한 공산주의자의 입장은 공산주의의 사명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앞에서 헤겔이라는 학자를 갖다가 언급을 했습니다. 헤겔로부터 영향을 받아가지고 공산당 선언이라는 것을 이제 내세우게 됐는데 변증법적 유물 사관이라고 되어 있어요. 변증법적 사관이 아니라 변증법적 유물 사관. 헤겔은요, 이 정반합이라고 하는 뒷부분에 나오겠습니다만은 정반 이 두 가지가 합쳐서 합이 된다 하면서 절대 정신이라는 것을 내세웠는데 이 절대 정신이라는 것은 명확하게 설명되기가 조금 어려운데 이것이 아니다. 마르크스는 주장을 하면서 절대 정신 대신에 무엇이 들어가야 되냐? 유물 사관이라고 하는 유물, 눈에 보이는 실체. 그게 바로 무엇이냐? 경제적 물체. 즉 뭐를 설명하냐? 돈인 겁니다. 돈. 네. 이 마르크스의 역사적 전개 과정은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지에 대해서 역사적 흐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것이고요. 부르주아 프롤레타리의 탄생은 어떻게 되었는가를 말씀드릴게요. 자, 헤겔이 오른쪽에 등장을 합니다. 마르크스는 좌측에 있고요. 어찌 보면 스승이기도 한데 정반합. 헤겔부터 영향을 받아서 이 변증법적 사관으로 계승을 했는데 비판적 계승을 하게 된 것이죠.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일부는 그 이론에 반대한다. 자, 정반합을 갖다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 독재국가에서는 왕이 모든 것을 다 자기 마음대로 통치를 합니다. 그러면 그에 반해서 반대되는 왕 혼자서 살지는 않겠죠. 이제 그 안에 여러의 그 평민을 비롯한 시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시민들이 처음에는 굉장히 노동적인 부분에서 착취를 당하다가 나중에는 뭔가를 깨닫고 이제 민중운동. 지금 화면에서는 손을 번쩍 들고 확성기를 들고 있죠. 으쌰으쌰 반대 시위를 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왕은 독재 정치를 하려고 할 것이고
어느 순간에 민중들은 그것에 반대되는 소리를 내세울 것이라는 거죠. 깨달음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자신들의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요? 잘못된 부분들을 깨닫게 되고 그것을 이제 말을 내세우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그걸로 해서 합쳐진 민주주의가 탄생하게 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 공산당 선언에서 제시하는 이 마르크스가 제시하는 것을 조금 더 제가 설명을 더 드리자면 선풍기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선풍기가 처음에는 만들어내는 즉시 우후죽순으로 팔려나갑니다. 우리도 초창기 때는 선풍기가 농촌 사회에 하나 있을까 말까 했다는 것이죠. 그 만들어내는 족족 팔려나갑니다. 그러면 이 부르주아층에서는 굉장히 돈을 많이 벌겠죠. 근데 언제까지 그럴 것이냐라는 겁니다. 어느 순간에는 가정집마다 전부 다 선풍기가 다 존재할 것이고 TV 같은 것도 만들어내는 즉각 다 팔리던 것이 포화 상태가 되는 시점이 올 것이다라는 것이죠. 결국에는 부르주아도 물건이 팔리지 않으면 무너지게 된다 라고 보는 것이죠. 결국에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얼마가지 못하고 결국에는 이 프롤레타리아의 생각대로 움직이게 될 것이고 부르주아는 소멸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이념인데 글쎄요.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계신 이 시점 어떻습니까? 프롤레타리아가 제시하고자 하는 내용대로 될까요? 그렇지 않죠. 뭔가 새로운 형태로의 기능을 더 추가해서 새로운 물품을 또 만들어내면 그걸 또 사고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목적, 목표 부분에서 제시했던 부분들 결국은 이상적인 부분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공산당 선언의 내용은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없지 않아 있다는 거죠. 제가 단언컨대 한 2세기에 걸쳐서 굉장히 가장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였던 책이 바로 공산당 선언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세기 하면은 몇 년 단위인지는 아십니까? 100년 단위를 갖다가 얘기를 합니다. 19세기 하면은 몇 년부터 몇 년까지를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19세기는요. 이 19라는 단어를 뒤로 빼가지고 1801년부터 1900년까지를 갖다가 19세기라고 합니다. 20세기는 1901년에서 2000년까지를 얘기하죠. 그러면 우리는 지금 몇 세기를 살아가고 있느냐?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2001년부터 2099년 사이에 해당이 되니까요. 물론 우리가 2100년 이후에 살아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2세기에 걸쳐서 가장 베스트셀러의 책에 포함된 것은 확실합니다. 자, 그러면 계급 간의 갈등이다라고 하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급 간의 갈등이었다라는 것을 갖다 설명해 볼게요. 원시 공산제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족 중심 사회였거든요. 과거 예전에 우리가 같은 순수 혈통으로 내려오는 이런 시족 중심 협력 공동체였는데 공동 소유했던 것이죠. 마을 우물이건 이런 등등 모든 것들이 공동 소유였다가 어느 순간부터 고대 노예제로 변모하면서 정복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쪽 부족이 저쪽 부족을 점령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점령을 한 부족은 주인이 되고 점령을 당한 곳은 노예가 되는 것이죠. 계층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주인과 노예. 여기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제 너와 나 내지는 상대방하고의 계급이 갈등이 생기는 것이죠. 이러던 것이 주인과 노예로 있던 것이 중세 봉건제로 가면서 막강한 권력을 가진 귀족들이 등장을 하면서 영주와 농노, 상인이 출현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영주, 농노 하면은 조금은 색다르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땅을 가지고 있는 땅의 주인인과 이 땅에서 일을 실제적으로 하는 사람이 다른 겁니다. 경작을 혼자 다 할 수는 없으니까 땅을 빌려주는 겁니다. 이 빌려준 곳에서 농사를 짓고 거기에서 나온 잉여 가치물은
농노가 가져가는 것이죠. 근데 어느 순간 잉여 가치물에서 나온 것들이 더 많아지는 겁니다. 일부만 영주에게 제공을 계약 관계로 제시하고 나머지는 농노가 가져가게 되는 것이죠. 이런 과정 속에서 일부 농노들은 어떤 형태로 변화를 하냐면 부르주아 계층으로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예. 돈을 이제 많이 획득한 이런 곳에서 우리나라도 그런 적이 있었죠. 예전에 한때 고려시대 때 양반을 돈을 주고 사던 시대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형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부르주아로 이제 성장을 하게 되면은 이 부르주아는 아까 설명한 대로 공장에 기계를 돌리는 과정 속에서 공장을 짓고 기계를 설치를 해줍니다. 그럼 그 안에서 실제적인 노동을 하는 사람들은 프롤레타리아라고 불리게 되는 것이죠. 노동자. 저 또한 여러분들이 가르치고 있는 저 또한 프롤레타리아 노동자 계급에 해당이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강동대학교 학생 여러분들이 대학교를 졸업한 후에 뭐 일부는 부모님의 재산을 잘 받아가지고 부르주아로 바로 직행할 수도 있겠지만 대다수의 힘없고 백없는 사람들은 프롤레타리아 그룹으로 노동자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미래의 이런 공산주의, 프롤레타리아가 꿈꾸던 이런 미래의 공산주의는 과연 어떻게 변화될지는 모르겠으나 현 시점에 중국, 베트남, 라오스, 쿠바, 북한 과연 성공적인 이런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이어가고 있다라고 보십니까? 자, 지금까지 모든 역사는 계급투쟁의 역사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마르크스가. 앞서서 보신 내용처럼 과거 원시 시대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계급이 두 계급으로 나뉘어지면서 투쟁을 해왔다는 거죠. 서로 간에 영주와 농노에서도 영주는 장악하려고 하고 농노는 그것에서 벗어나려고 하고 이렇게 투쟁의 역사였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를 설명을 있고 없고로 간략히 설명을 하자면 생산수단을 소유한 쪽은 부르주아입니다. 그러니까 공장과 기계를 소유한 쪽이겠죠. 반면에 프롤레타리아 쪽은 토지, 공장 등에서 돈을 벌어다주는 수단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삼성, 현대, LG라고 하는 이 크나큰 회사가 존재를 하면은 회사에서의 기계 같은 것들은 부르주아층에서 만들어주지만 그 안에서의 실질적인 노동은 부르주아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프롤레타리아들의 노동에 의해서 돈을 벌어다 주는 것이죠. 생산수단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소유의 여부죠. 그런데 이 공장에서의 우리가 보면은 생산수단을 통해서 우리는 노동의 대가로 임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돈이죠. 돈입니다. 여기 지금 옆점 보이는 것처럼. 자, 여기에 주목할 부분은 이 착취 잉여 가치라는 부분입니다. 여기를 보시면 우리 노동자들은요, 어느 정도 일을 해야 되냐면 회사에서의 제공된 공장과 그 안에서의 기기들을 토대로 잉여 가치를 굉장히 많이 창출해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잉여 가치라는 부분을 좋은 말로 또는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프롤레타리아는 착취라고 보는 것이고요. 잉여 가치 부분을 우리가 받아야지 된다라는 거고 부르주아 계층에서는 이 기기라든지 생산 수단 공장 내지는 기기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너희들은 일할 수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니 공장과 기기를 만들어준 나에게 감사해라. 이 부분은 내가 당연히 가져가야 된다. 라고 보는 거죠. 양쪽에서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다른 겁니다. 근데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소비력이 상실된다. 자본가에겐 이익이 결국엔 노동자에겐 손해. 잉여가치 이 부분 착취당한다라고 바라보던 것이죠. 근데 결국에는 자본주의는 붕괴될 것이다 라고 본 것입니다. 물건이 어느 순간에는 팔리지가 않으면 부르주아도 별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본 것입니다. 부르주아도 혼자 다 할 수는 있는 게 아니니까요. 부르주아가 있는 곳에 프롤레타리아도 존재를 해야지 되는 것이거든요. 자, 자본주의, 생산수단을 소유한 부르주아가
프롤레타리아 노동력을 착취한다. 어떻게 보면 이 관점은 프롤레타리아 입장에서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착취라는 단어를 썼으니까요. 근데 잉여가치라는 부분을 이득되는 부분을 가져간다. 부르주아 쪽에서 바라보는 시각인 거죠. 결국엔 미래는 프롤레타리아가 소비력을 상실해서 이제 사지 않는다 라고 봤을 때는 자본주의 자체가 붕괴되고 대공황이 올 것이다. 실제로 미국 사회에서 대공황이 왔었던 적이 있었죠. 예. 결론, 부르주아적 소유를 폐기할 것이다. 이 부르주아가 가지고 있던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국가 단위의 모든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사회적, 국가가 통제를 한다. 개인이 소유하면서는 안 된다. 사회적 소유로 넘어가야 된다라고 본 겁니다. 자, 우리 지금 민영화 실시된 일부 KTX의 SRT, 그 다음에 통신회사 KT 등등 이런 것들도 예시가 될 수 있겠죠. 결국에는 프롤레타리아를 대변하는 공산주의여 당변하자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마르크스에 대한 비판은 실질적으로 X 쳐져 있는 부분은 부르주아 입장에서 바라보건대 공장이 없으면 너희들도 벌어갈 임금이 없다. 일할 노동 터전이 없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자, 공산당 선언의 10가지 강령은 현재는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 소유 토지 국가 귀속, 강력한 누진세, 모든 상속권 폐지, 망명자, 반역자 재산 몰수, 국가의 금융 독점, 통신, 운송수단 국영화, 국가주도의 부동산 계획, 전 국민의 의무적 평등적 노동, 도시와 농촌의 격차 감소, 무상교육, 아동노동 금지. 이 중에 지금 검정색 바탕에 노란색으로 글씨쳐져 있는 것은 이미 지금 국가 단위로 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강력한 누진세는 실제 지금 전 국가에서 세계 모든 국가들에서 시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모든 상속권 폐지. 상속 자체가 되고 있긴 합니다만은 상속을 함에 있어서의 세금을 내는 것을 우리는 지금 대신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부모님의 재산을 그대로 받는 것이 아니라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세금을 내야지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7번째, 국가주도의 부동산 계획. 이미 시행을 하고 있죠. 국가 단위로 지방과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국가 단위로의 부동산 계획을 수도권 중점화가 아닌 지방까지도 아우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10번째, 무상교육 아동 노동 금지. 실제 지금 무상교육 자체는 고등학교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중학교 의무교육과정에서 고등학교 의무교육과정으로 전환이 됐고, 일부 급식도 이제 도시락을 싸들고 다니던 때에서 지금 무상 급식으로 학교 급식실에서 제공이 되고 있는 것이죠. 아동 노동 금지는 지금 현재도 존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도시와 농촌의 격차 해소, 그 다음에 전 국민의 의무적 평등적 노동에서 최저임금을 제시하고 이 최저임금을 토대로 주 40시간을 근무했을 때 받아가는 월급도 국가적 차원에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통신, 운송수단의 국영화. 일부 지금 통신과 운송이 민영화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프롤레타리아 그룹에서는 국가가 소유를 해야 된다. 개인 사적으로 전락돼서는 안 된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국가의 금융 독점 부분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결국은 이 공산주의라는 부분, 공산당 선언, 마르크스가 제시하고자 하는 이 공산당 선언은 프롤레타리아 입장에서의 프롤레타리아를 도모하고 대변해주는 내용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사적 소유, 부르주아의 사적 소유를 철폐하고 그 소유를 내려놓은 부분은 누구에게 귀속 이관돼야 된다라고 보냐면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귀속이 돼야지 된다라고 바라보고 있는 시각인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들은 수업을 토대로
각자 생각하고자 생각은 자유입니다. 우리 강동대학교 학생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사회에 나와서 실질적인 이제 노동 활동을 시작하는 그 시점에 나는 내가 지향하고자 하는 이념은 공산주의인지 아니면 자유민주주의인지 자유주의인지 그것들을 토대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완벽한 이념주의가 존재를 할까요? 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일부는 제가 좀 팁을 드리자면 완벽한 이념, 진보와 보수 내지는 꼭 국가가 다 소유를 해야지 될까요? 라는 부분도 염두를 해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국가가 소유를 하고 모두에게 평등하게 배분을 한다라고 한다면 안일하게 서로 간에 미루면서 안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경제적 가치로 봤을 때는 일의 능률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를 경쟁 체제로 전환을 시켜버리면 뭔가는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영국에 수상이었던 분이 계신데 영국이 한때 굉장히 자신의 집 앞마당이 더러워졌던 때가 있었습니다. 어떤 정책을 펴더라도 앞마당이 굉장히 더러워지면서 깨끗해지지가 않더라라는 것이죠. 근데 처음 그 당시에는 국가 소유의 건물에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치워주겠지라는 공동체 생각으로만 나 아닌 다른 사람한테 밀었던 것이죠. 근데 이 수상이 결국에는 분양 형태로의 지금의 분양 형태로의 개인 소유를 허락하게 되니까 이제 자기 거를 챙기는 과정 속에서 자기 집 주변을 깨끗하게 하더라는 것이죠. 자, 이런 부분을 또 염두에 두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국가 소유로만이 모든 것이 다 완벽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어떤 분야만큼은 개인 소유로 전환시키는 것에 동의를 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이죠. 공산주의, 즉 사회주의, 벌어들인 수익의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게 나눠져서 배분받아야지 된다. 자본주의, 노동이 일한 만큼 가져가는 자본주의. 결국 우리에게는 어떤 영향을 주었을까요? 라고 보는 것이죠. 의료 부분 있죠? 여러분들, 의료. 통신 운송수단뿐만이 아니라 앞서서 10가지 강령에는 통신 운송수단도 있지만 의료 부분. 이거를 과연 국가적인 주도로 끌고 나가야 될 것인지 아니면 경쟁체제로의 민영화를 추진해야 될 것인지 이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생각해보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은 생각을 토대로 공산당 선언에 대한 내용을 조금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공산당 선언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